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요일이죠. 10시 구간 즈음에서는 잠시 양식장 모두 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금방 제자리를 쳤습니다. 자, 오후까지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시작의 모습인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들 모셔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첫 번째 진의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 뉴스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상대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조금 전에 속보 보니까 트럼프가 좀 우위에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지니스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제가 어제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선거에서는 그 바이든이 이길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요것만 단순히 이것만 보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예측되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표는 거의 다 지금 개표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경합지역, 아직까지 개표가 최종적으로 투표되지 않은 경합지역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경합지역이라고 생각했었던 위스콘신주,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미시건 보겠습니다. 미시건 같은 경우도 보신 거 원래 처음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역전을 했고요. 많은 이번에 좀 핵심 어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펜실베니아입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는 초반에도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도 제일 논란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펜실베니아주인데요. 이 펜실베니아도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역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전통적으로 텍사스가 당연히 이제 이 공화당 표밭이었는데 초반에 좀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선방을 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가지고 이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어찌 보면 표밭이었는데 초반에는 뺏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야 텍사스 뺏기면 끝났다, 게임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텍사스도 지금 개표 결과도 한 88% 개표를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승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또 하나의 경합지역이 대표적인 경합지역인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개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이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96% 개표 결과에서 지금 이만큼 지금 3% 이상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플로리다도 가져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오와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경합지역인데 이 부분도 지금 넘어왔죠. 그 다음 오하이오 역시 지금 현재는 넘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보신 것처럼 95% 개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0%로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예상과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고 있죠. 보통의 이제 예상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서는 이길 건데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표 중요한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뒤집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우편 투표에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뒤에 들어오는 뭐 네바라스카 주라든지 펜실베니아 쪽에 우편 투표까지 합산하더라도 이거는 좀 안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대선 불복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해소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에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아슬아슬했을 때가 리스크였던 거지 지금처럼 좀 압승이 나오는 부분 우편 투표도 지금 뭐 역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조금은 확실하게 시장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덜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환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상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압승이 그려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시장에 또 영향이 미칠 시나리오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부분 좀 따져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 이야기를 원고를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전개는 전 예상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까지 전개가 흘러갈지라고 예상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우편 투표 추가적인 결과라든지 뭐 아직까지 경합 지역에서 뭐 50% 이상 개표 결과가 안 나온 지역도 있으니까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확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시나리오별로 보면 사실 시장이 원래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거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의회 역시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이게 굉장히 유리한 시나리오였죠.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시나리오를 가장 이제 유력하게 생각을 했고 오늘 투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시장이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는 안 써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일단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중요한 건 상원까지 공화당이 당선되는 경우, 수성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감세와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이 빅테크 기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들어갈 건데 나오겠죠. 어쨌든 바이든 후보 공약이니까 진행을 시킬 건데 중요한 건 추가 경기 부양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규모와 속도는 또 막히겠죠. 그러니까 악재는 노출되는 상황에서 호재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장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물론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선책으로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만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요. 상하원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뭐 여기 블루웨이브만큼의 폭발력은 아니겠지만 이 시나리오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는 거는 정책적인 안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법인세 인상 부분은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좀 완화가 되겠죠. 뭐 최근 지금 현재 나스닥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 뭐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나 악재와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사라지는 부분.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어쨌든 의회를 다 장악한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과 백악관이 이 추가 부양안과 관련된 부분에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회보다는 조금 더 부양책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래도 백악관 쪽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이 규모와 부양책의 규모가 좀 접점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우려감도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이 좋은데 조금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또 상황을 보니까 이게 블루 웨이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레드 웨이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상하원 쪽도 지금은 공화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한데요. 물론 이거는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사실 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장악할 것 같고요. 이 상원 부분이 조금 이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최악의 시나리오만 써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고 의회가 어떻게 되냐를 확인을 하고 이후부터는
그쪽 관련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주식과 개론을 통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를 좀 특집으로 저희가 저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니스탁에서는요,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 경우의 수를 따져서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어제 좀 예고를 드렸죠. 대선은 이미 지금 펼쳐진 상황이고요.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들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섹터부터일까요?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1년 이제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섹터들 찾아봐야 할 텐데 오늘 첫 순서죠. 아무래도 지니의 1순위는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G 오늘 살펴주실 거죠? 네. 오늘부터 저희가 좀 미국 대선과도 좀 연관되면서 미국에서의 좀 성장성이 느껴지는 내년도의 업황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 저희가 특집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입니다.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을 소개해 드릴까 했다가 일단 무조건 이거부터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선 결과 관련 없이 네. 어쨌든 가장 움직이기 편한 종목이 5G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기대감 있으면서 조금 더 탄력을 붙이는데 사실 뭐 바이든 후보가 됐나 하더라도 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도 사실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G는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당선되건 말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뭐 시장 이거 투표 결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저희가 선택한 건 5G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산업 업황은 정말 꺾일 리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당선이 되든 간에 상관이 없고 뭐 일본에서의 올림픽이 개최가 되든 개최가 안 되든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오늘은 조금 더 좀 업데이트 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팔로업 해드리는 느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대선을 오늘 마무리하고 하면 투표가 끝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에 대해서 뭐 네. 정책을 펴겠죠. 근데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5G에 대한 투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의 거의 필수 인프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요. 내년이 정말 본격적인 5G 사이클에 도입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항상 5G는 지금부터다, 시작이다라고 했지만 정말 내년부터 좀 기대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5G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최근에 그 미국 내에 있는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8월에 여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주파수 경매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된 게 10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를 땄더라도 경매에서 낙찰됐더라도 뭐 계약금 내고 심사 받고 뭐 절차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딱 승인된 게 10월 초거든요. 거의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중대역대 3GHz부터 6GHz 중대역대의 이제 첫 경매였던 부분이 1차로 마무리가 됐고 12월에 또 2차로 지금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이 주파수를 일단 딴 다음에 거기에 할당된 주파수만큼 이제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5G 투자 사이클이 돌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뭐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이제 뭐 1통신사라고 하면 버라이즌이다라고 아실 텐데. 네. 버라이즌이 지금 5G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죠. 아이폰 12가 지금 5G로 첫 개통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버라이즌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 요금제도 출시를 하고 뭐 아이폰 12의 그 행사에서도 버라이즌 CEO가 나와서 뭐 진정한 5G의 이제 개막이다라고도까지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제 안 터진다는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지금 버라이즌의 이제 지난달까지 10월 초까지의 커버리지 맵이거든요.
변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5G에 대해서 업황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소개해 드리려고 할 때마다 뭐 커버리지 상황을 설명해 네. 드리고 있는데요. 뭐 딱히 뭐 늘었다, 줄었다 할 부분이 없이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5G가 통하는 네. 부분인데 없어요. 지금 뉴욕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좀 극히 소수인데요. 버라이즌의 공략은 아니 그 전략은 이제 초고주파 영역. 원래 28기가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진정한 5G를 내가 먼저 선도하겠다라고 해서 24회 이상, 28GHz 영역부터 5G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커버리지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8기가의 이게 이론적인 커버리지 반경이 한 40m 맞아요. 정도 되니까 40m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 부분은 진정한 5G가 되기 위해서 초고주파 영역을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네, 맞는데 이게 커버리지 일단 확충하는 게 먼저니까 처음에 넓게 먼저 커버하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5G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초고주파보다는 조금 낮은 중대역 그래서 저희가 뭐 서브 6기가 네. 섭 섭 6기가 섭6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3에서 6기가의 중대역을 지금 어떻게 빨리 잡냐가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통신사들, 뭐 버라이즌, AT&T, 그다음에 T-모바일, 스프린트 합병된 부분으로 보시면 일단 밀리미터파들은 다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이제 네. 5G를 깔 때 내가 이쪽에서 구축할 주파수는 할당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초고대역 때는 이미 먼저 주파수 경매가 끝났거든요. 맞아요. 예, 뭐 이제 끝났으니까 이쪽에는 할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려고 한 건데 뭐 버라이즌이 호기롭게 가긴 했는데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거의 못 받았거든요. 로우 밴드가 이제 1GHz 미만의 이제 주파수를 말하는 건데 아예 없고요. 지금 미드 밴드 3에서 6GHz의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할당을 주파수 경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트워크 설치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 표도 보시면 지금 미국이 주파수 할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초고주파 영역 때는 지금 주파수 할당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옥션 105 이때가 이제 중대역의 첫 번째 경매였고요. 그리고 12월에 있는 옥션 107이 이제 중대역 두 번째 경매인데 이 두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해서 어떻게 구축을 빨리 해 나가냐. 그럼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올해 중대역의 주파수 할당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대역 때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이 8월 달에 있을 경매에서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경매 결과가 어떻게 났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때 경매 때 75차까지 진행이 됐다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경매 뭐 금액이라든지 뭐 보안이 철저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10월 초에 이제 경매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표는 이번에 그 섭6의 가장 비용을 많이 내서 경매에 낙찰된 기업들 상위 네. 5개의 기업입니다. 비용 순이 있고 옆에는 이제 할당된 주파수 양 순이 있는데요. 일단 1위를 보시면 버라이즌이에요. 네. 네, 버라이즌이 이제 섭6 쪽이 없으니까 많은 비용을 할당을 해서 지금 많이 할당을 받았고 두 번째 거 보시면 네. 조금 이게 통신사가 아닌데 어디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아요. 이게 워터혼 이제 와이어리스 LLC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좀 강조드리는 부분 DC 네트워크스 네. 쪽이거든요. DC 네트워크스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원래 미국 내 위성 TV 사업체인데 이게 지금 통신 사업체로 지금 진출을 했다. 그래서 네, 5G 원래 열심히 이제 헬로비전 구축을-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이번에 제4 이제 이동 통신사 지위를 받은 거죠. 맞아요. 면허를 이제 취득한 거죠.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가 합병될 때 이제 안 됐어요. 남아 있는 네, 떨어지면서 이제 네, 난 그렇죠. 싫어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럼 저거 나 줘 해서 그렇죠. 주는 대신 너희 다 깔아 아니면 페널티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수를 한 거죠. 맞아요. DC 우여곡절 네트워크스. 끝에 가져왔고요. 좀 호기롭게 가져왔고 3년 내에 커버리지 70% 맵을 완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기한이 얼마 없습니다. 3년 내에 만약에 이 커버리지를 확충을 못하면 사업권도 뺏기고요. 네. 그리고 벌금도 내야 되거든요. 2조 넘는 금액을 지금 물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DC 네트워크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열심히 지금 하려고 비용을 지금 버라이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업체가 이제 DC 네트워크스고요. 오른쪽에 이제 주파수를 그럼 얼마나 많이 획득했냐, 그 할당을 많이 받았냐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게 지금 DC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새로운 진출, 이 시장에 지금 이 시장에 진입을 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주파수에 대해서 할당을 받았으니까
이제 발주 나올 거고 수주 나올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DC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LTE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넌 스탠드 언론이라고 방식으로 조금 뭔가 구축이 되겠지만 지금 DC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냥 망 자체를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지금 DC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픈랜 쪽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오픈랜 관련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DC 네트워크스 관련 매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사이클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진출자도 생겼으니까 충분히 좀 5G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들, 국내 업체들도 역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이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5G에서도 미국 시장이 워낙에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에 되어서야 본격적인 5G 투자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당장 다가오는 12월의 주파수 경매 이야기도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국내에서도 5G 관련된 투자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항상 전문가님들께서 관련된 이야기 좀 풀어주시는데요. 자, 오늘도 한국의 국내 5G 이야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가장 좀 5G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되는 시장이지만 또 국내 쪽도 짚어봐야 되겠죠. 사실 국내 쪽에 대한 뭐 5G에 대한 이슈라든지 뉴스는 종종 저희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디지털 뉴딜 쪽에서의 필수적인 이제 지금 확충을 하겠다는 부분이 5G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해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 최근에 또 하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5G에 대한 이제 품질 평가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행을 했던 과정에서 확실히 5G가 아직 많이 커버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5G를 이제 소개해 드릴 때 국내 커버리지 맵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 사실 보시면 유심히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올해 초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5G가 커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지도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작년 초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딱 보여드릴 만한 커버리지 확충 내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 올해 장사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장사 끝났다 하더라고요. 네, 끝난지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올해가 끝났으면 또 올해 한 달 남았는 2달 남았는데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히 조금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조금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란 부분이고요. 품질 평가에서 계속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버리지 확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3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부분에서도 너무 우려감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더디다는 거는 속도가 더디다는 거는 오히려 다음에 내년에 깔아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은 거니까 그쪽에 대한 수주 발주를 더 기대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G 투자에 관련된 국내외의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관심 종목들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아직 대선 결과는 미국 대선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이제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아직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마냥 저희가 이야기드린 이 5G가 트럼프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되면 그러면 5G가 급락하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5G는 바이든 후보가 되건 트럼프 후보가 되건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5G에 5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규모를 반면에 말했죠. 예, 근데 이제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한 소위 말하면 투자 규모라든지 뭐 5G라는 단어는 안 썼죠. 그냥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5G의 투자라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어느 쪽이 되건 간에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보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바이든 지금 후보가 말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도 네. 지금 그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필수적인 인프라는 될 거예요, 5G는. 네, 그렇게 알고 네. 대응하셨으면 혹시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네. 네, 자 그러면 종목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네 종목이 맞습니다. 네, 저는 5G를 이야기할 때 이 네 종목 말고는 사실 막 투자하기는 그렇다.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도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더 조금 잘 가고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도 가장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실적 관련 부분이 나온다면 터진다면 이쪽 애들이 가장 많이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터졌을 때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이 네 종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 먼저 KMW입니다. 지금 PD님도 지겹다고 빨리 넘겨버리시네요. 자, KMW입니다. 이 국내 1위 기주국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투자가 많이 되면 당연히 기지국 쪽에 투자가 많이 이쪽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노키아 비중이 많잖아. 네. 요즘에 보니까 수주 보니까 노키아가 많이 떨어지던데 에릭슨이나 삼성전자가 거의 많이 하고 있던데 노키아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게 되겠어? 라고 노키아 하시는 CEO가 분도 또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왜 이 종목이 삼성전자의 비중이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수주를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상반기 실적 한번 봐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거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노키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발주가 나오고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매출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KMW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키아 쪽이 매출이 더 늘어나면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노키아 쪽으로의 그러니까 시스템을 더 많이 납품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MMR 같은 경우는 노키아랑 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마진은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쪽에 그러면 뭐 시스템을 납품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RRH를 또 납품을 하거든요. MMR은 아니지만 RRH를 또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 부품 뭐 안테나라든지 그러니까 필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에이스테크랑 그다음에 RF텍이 좀 많이 삼성전자 쪽에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KMW 이번에 또 안테나 시장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필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독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래서 노키아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뭐 삼성전자가 계속 발주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KMW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DC 네트워크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오픈랜으로 이 DC 네트워크는 망을 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오픈랜의 장점은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소위 말하면 그 부품사를 장비를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이제 이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SI 업체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통신 한 8조 정도 투자할 거니까 너희 이만큼 해 하면 그 SI 업체들 그러니까 뭐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가 거기서 알아서 또 벤더들을 나눠서 주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오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나는 기지국 이쪽은 사실상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뭐 KMW 거 쓰고 싶고 여기는 이거 쓰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D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SI 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접 수주 나오면 부품사들은 전혀 수혜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DC 네트워크가 사업을 키우면서 오픈랜 쪽에 사업을 키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품사들은 수혜를 하나도 못 봐요. 왜냐하면 부품을 납품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엔 시스템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중계기 쪽에서 본다면 솔리드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쪽을 본다면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기지국을 본다면 KMW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다. 그러면 DC 네트워크의 오픈의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들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고요. 기지국 관련 부분에 MMR이라든지 RRH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 단독 수주도 가능하니까 이쪽에 관련된 기대감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시스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MMR이라든지 RRH와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기대감이 늘어나고요. MMR은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RRH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의 시스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외 안 되는 업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0점입니다. 그러니까 노키아 점유율이 여태까지 높았으니까 그렇죠. 네. 노키아 점유가 높아 보였던 거고요. 솔리드 보겠습니다. 솔리드도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이제 커버리지 확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1위 하고 있는 부분이 중계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스몰셀이나 뭐 프론트홀도 하고 있지만 일단 중계기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이제 통신이 안 되는 음영 지역의 커버리지 확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인빌딩 건물 내에 이제 있는 그 음영 지역을 커버해주는 인빌딩 중계기에서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까 이제 업황 설명해 드릴 때도 최근에 품질 평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품질 평가에서 확실히 5G는 인빌딩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게 이제 기지국의 신호만 받고 통신했을 때에 이제 할 수 있는 가용률, 그러니까 퍼센트를 만약에 그 수치상으로 10번의 신호를 보내면 5번만 받더라. 이제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인빌딩에 이제 중계기를 구축을 했을 때 건물 안에서 5G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30%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10번의 신호를 보냈더니 8번을 받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뭐 30%포인트면은 5G의 그 커버리지 확충할 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이제 확실히 5G 밖에 있는 5개 기지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빌딩, 그 빌딩 내에 기지국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기술력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분산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스가 있는데 이것도 중계기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스 같은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지금 3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도 주요 고객사도 저희가 솔리드는 뭐랄까요? 5G를 설명해 드릴 때 항상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국내만의 이제 그 매출처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매출처가 다양하고 또 든든하기 때문에 5G 커버가 확충이 될 때, 투자가 확충이 될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들 미주 부분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 그다음에 유럽 쪽 뭐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북미 다스의 이제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 쪽도 생각보다 일본 쪽에서의 지금 5G 네트워크의 장비 그 매출액이 되게 든든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그 통신사, 통신 업체들,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일본 쪽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사부작 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을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솔리드가 조금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더뎠죠. 그러니까 예상치로는 뭐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투자를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 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덜 나왔지만 3분기에 회복이 될 거고 4분기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매출처 기대는 접어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점수는 저는 9점을 주겠습니다. 사실 이제 솔리드는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중계기 관련 쪽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스몰셀 모멘텀이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건 언론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 삼성전자 네트워크 그 사장님이 솔리드에 방문을 갔잖아요. 했죠. 네. 예, 그게 이제 그냥 간 건 아닐 겁니다. 네, 이거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솔리드도 스몰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쪽에 스몰셀을 만드는지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거에서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만남만 이야기 됐는데, 근데 조만간에 제가 보기엔 그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솔리드는 지금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대 이제 백홀 장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이고요. 글로벌 영업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확보가 돼 있어요. 북미는 다산존 솔루션,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다산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유럽은 키마일. 키마일. 그러니까 어느 쪽이 소위 말하는 5G를 투자하더라도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의 거는 다 한다. 그리고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의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인수하죠. 거죠. 예. 인수를 하고 경영 관련 부분도 굉장히 좀 영업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해서 이거 임원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좀 교체도 하면서 영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다산존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고요. 키마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영업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소위 말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경영진 교체라든지 좀 발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최근에 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경영진 교체하면서 나오는 이제 임금, 뭐 위로금 같은 걸 들어가면서 나온 거고요. 이번에 뭐 3분기 실적 다산존 솔루션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주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존 솔루션의 주가는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32% 급등, 실적 때문이죠. 그다음에 뭐 물론 종가상으로도 뭐 17% 이상 상승하고 마무리됐고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미국 내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쪽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는 항내망, 기관망, 뭐 그쪽 관련 부분,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뭐 이쪽과 관련해서 실제로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 뭐 솔리드, 그다음에 기가레인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뭐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된 부분에 또 국내 쪽의 매출도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지연 장비, 네트워크 장비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이제 스위치 장비 수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제가 그 CNN 아침에 많이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CNBC 많이 홈페이지도 많이 왔다 갔다 화내셨잖아요. 했는데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미국 내 쪽에도 계속 이쪽 투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네트워크 구조 자체도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여가지고 네. C랭 구조도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노와유리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네 종목들이 다 해외 매출이 되게 비중이 크고 되게 잘하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요. 이노와유리스도 이제 해외 매출처가 좀 든든한 부분이 있고 원래 애초에 이제 이노와유리스가 국내보다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발빠르게 좀 나서 보겠다, 진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빠르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유일 이제 통신 시험 그리고 계측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신이 잘 되는지 실험하고 계측하고 그리고 그 계측된 결과들을 다 데이터로 쌓아가지고 뭐 음영 지역 커버도 할 때 사용되고요. 그다음 나중에 뭐 AS라든지 이런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국내 유일로 지금 영위하고 있어서 통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7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통신 장비, 통신 지역을 계측한다는 거는 이게 초기에도 쓰일 수 있지만 통신을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이게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거거든요. 제가 이노와이리스가 영위하고 있는 이제 그 계측 장비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다 거의 해요. 네트워크 시험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감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노와리스 장점이 이게 네트워크의 분량이나 뭐 유지 보수하는 부분을 보기 쉽게 이제 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뭐랄까요? 사는 입장에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조금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노와이리스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몰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주목을 받죠. 그렇죠. 28기가 관련 이야기를 제가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 커버리지는 28기가로 하기는 어렵고 28기가는 이제 스팟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 빌딩이나 그 지역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기지국으로 깔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스몰셀 영역으로 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스몰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대표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면서 그래서 28GHz 투자 확충에 대한 뭐 우려감만 나오기만 시작하면 그렇죠. 이노와이리스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네. 있거든요. 뭐 최근에도 이제 과기부
맞죠. 예, 국감에서. 예, 국감에서 28개월 개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안 될 전국망 거다. 안 된다. 전국망은 안 될 것이고 B2B로 가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년 뭐 빨라도 뭐 올해 말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또 그때 주가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28기가 기가헤르츠는 저희가 5G의 초창기 때 말씀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원래 깔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커버리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직 비용적인 단가가 안 맞고요. 그리고 아직 뭐 B2C로 가기에는 조금 좀 초기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B2B로 먼저 간 다음에 B2C로 가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괜히 28기가헤르츠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기만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네, 이노바리스 스몰셀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28기가헤르츠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고, 또 B2B로 진행이 됐다. 저는 28기가헤르츠 B2B로도 한 개라도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스몰셀이 세워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매출이 나온다는 거 확보가 된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오히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노아리스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제가 매출처도 준비했는데요. 사실 국내도 국내지만 국내 통신 3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쪽의 비중이 다 되게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계측 장비 그거에 대한 잘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노아리스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는 시장 국가가 이제 인도 쪽에도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이 깔린 LTE, 4G 때 가장 많이 깔린 스몰셀이 이노아리스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G로 넘어갔을 때 이 시장도 역시 이노아리스의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노아리스의 스몰셀 매출액이라든지 매출 비중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측 장비가 조금 더 비중이 높지만 이제부터는 스몰셀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일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쪽으로 좀 투자를 확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노아리스 점수는 저는 9점을 주겠습니다. 역시나 5G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크고 오늘 주가도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 와중에 선정된 4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점수들이 고르게 좋게 나왔는데요. 탑픽 종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탑픽 종목은 이미 사실 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목표 주가 얼마큼 봐야 되는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종목 맞습니다. KMW의 M이 문서진의 M이라고 할 정도의 종목 맞습니다. KMW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만 원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12만 원 보고 가시고 손절가는 5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다시 봐야 될 이 5G 섹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는데요. 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 말씀을 드리죠. 오늘 혜진이와 함께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주제는 앞으로 모아가야 할 섹터 4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함께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꼭 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식학개론 시간에도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미국의 대선, 일단 지금 조 바이든 후보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곧 열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는데 저 기자회견이 지금 시작이 됐네요. 자, 이 부분 주목하시면서 남은 시간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